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습지 71쪽 되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이네요. 자, 여기 이 국권 침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여기 국권 침탈의 과정, 여러분들이 국권 침탈의 과정은 잘 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러일 전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910년 8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합병되기까지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러일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04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만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만주 주변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뭔가 그 험악한 분위기로 가게 되고, 이러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 고종 황제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못하다, 왠지 한번 붙을 것 같아, 이런 어떤 판단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 러시아도 일본도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중립이야 라고 하는 중립을 선언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 상상 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자, 러일 전쟁이 처졌을 때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러시아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이 조그만한 나라가 감히 도전을 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러일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본이 서울도, 리순도, 이거는 만주에 있는 리순도, 이걸 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못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동해 바닷가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전멸되면서 결국에 일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본의 승리 결과 미국의 중재 아래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서 완전히 손 털을 거야, 이렇게 결국은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러일 전쟁 진행 중에 여기에는 한일 의정서하고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바로 이 핵심 내용은 뭐냐, 한반도 내에서 군사 요충지를 일제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에요. 자, 아까 분명히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고종 황제는 나는 러시아, 일본 어느 편에도 끼어들지 않아, 중립이야 라고 선언하였었지만, 전쟁이 터지자마자 체결된 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일제가 한반도 내에 있어서 군사 요충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에게 유리한 이런 어떤 상황을 허락하게 되는, 선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가 초래됐겠죠. 이렇게 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1904년 이제 8월에 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되는데, 이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고문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여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외교 분야와 재정 분야에 미국인 스티븐스와 그 다음에 일본인 메가타를 파견하여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어떤 간섭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티븐스와 메가타는 뒤에 가서 한 번쯤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일 의정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일의정서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여기죠. 대일본 제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일제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군사 요충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자,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1명을,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까 미국인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파견하여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1904년에서부터 1905년까지였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지금 1905년인데 1904년 전쟁을 거치면서 1905년 정도 되니까 일제가 이제 전쟁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돼요. 아, 이제 우리가 한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쁨의 탄성을 나름대로 이제 빵빠레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뭐가 생각났느냐? 청일전쟁이 생각났던 거죠. 10년 전 청일전쟁이 생각이 났는데 이때도 분명히 청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이 빵빠레를 올리는 순간 뭔 일이 벌어졌었지? 삼국간섭 기억나나요? 삼국간섭, 러시아와 불란서와 독일이 어떻게 했어? 야, 너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해서 심각한 간섭이 있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친러로 가버렸던 이런 가슴 아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청일전쟁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판단 아래 일본이 이 두 개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미국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은 영국하고 동맹을 맺는데, 자, 가스라테프트 이 밀약은 뭐냐? 일본과 미국이 뭘 약속하느냐?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국을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갑시다. 시비 걸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국방부 장관들 사이에 맺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서 영국은 인도를 먹읍시다. 일본은 한반도를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구 열강들의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리 와봐라 해서 미국의 포츠머스로, 이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포츠머스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일본이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결국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때부터 한반도는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런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일본 놈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손털어라고 하는 순간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체결해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1905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늑이라는 것은 강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어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을 봅시다. 자, 러일 전쟁 후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여서 강제로 체결하였던 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죠. 궁궐에 그 군인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고종을 감금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옥새를 뺏어다가 그 을사오적들,
이라고 얘기하죠. 이완용과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었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외교권이 일제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를 하여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또한 간섭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맡고, 자,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일본이 완전 책임진대. 그 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외교권을 지금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그 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외교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자주국가로서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의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제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망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이 1905년 을사늑약 때에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외교권 박탈에 대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 밑에 일명의 통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감이 우리나라의 여기 보면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외교만 이 사람이 관리했겠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게 바로 통감 정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게 돼요. 자,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고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조약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 이 조약에다가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옥새를 찍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왕의 이름하여 결제가 떨어져야지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조약은 무효야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가 나오느냐, 거중 조정이 나와요. 이 고종이 옛날에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때 거중 조정을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니네가 조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 미국인. 그래서 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이 거중 조정에 조항을 들어서 미국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을 도와줄 때야 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헐버트가 다녀온 뒤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미국에서는 이 거중 조정, 자, 이게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였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조미수 통상조약도 체결을 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 미국 안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어서 일본이 한국을 집어먹는 거에 대해서 이미 동의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필리핀을 먹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거중 조정에 대한 결과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었지만 헐버트가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나름대로의 희망이 뭐였느냐, 바로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만국 세계의 평화에 대한 회의가 열린댄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 수많은 세계 열강들이 다 모여들 터이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회의라고 하니 이렇게 해서 이 조약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이야. 식칼들이 되고 하는 조약이 이게 감히 어떤 국가 간의 정당한 조약이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좀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좀 알고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였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일본이 네덜란드 정부에다 그러는 거지. 야, 얘네들은 말이야 외교권이 없는 애들이야. 우리가 이미 1905년에 외교권 넘겨준 상태였었잖아. 그래서 외교권이 없는 애들인데 이 애들을 여기 회의석상에다가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반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얘네들을 특사를 갖다 여기 회의석상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할 거야. 이렇게 네덜란드에다가 항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회의석상에 정작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었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고종은 조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을사늑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파행으로까지 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종 황제를 퇴위시킨 뒤에 신황제, 바로 순종이죠. 순종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일 신협약,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킨 뒤에 순종과 체결을 했는데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뭐냐? 차관정치예요. 자, 이 차관정치라는 것은 뭐냐? 행정각부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데 잠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제5조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 관리라는 것은 바로 차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차관이 지금 2번 나오는데 김옥균이가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했다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빌려오는 빚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차관, 정치할 때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장관 아래 차관을 말하는 거예요. 장관 아래 차관.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차관 도입,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니까 서로 달라요. 자, 이렇게 장관 아래 차관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위이고 차관이 아래이니까, 그러면 장관은 한국인이고 차관은 일본인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견대로 정치가 굴러갈 거다? no, 그건 아니지. 왜? 지금 여기 장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아까 얘기했던 을사오적과 같은 친일 인사들이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걔네들은 지네가 위이고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을사늑약을 통해서는 외교권이 넘어갔지만 이제 여기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는 차관과 장관과 전부 다 친일과 일본 사람으로 임명이 되면서 행정권도 거의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종을 갈아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차관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앉히더니 이번에는 뭘 가져가는? 사법권을 가져가요. 자, 1909년에 기유각서, 기유년이에요. 기유년에 기유각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법권을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에 나중에 나오지만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를 결국에 누가 재판하느냐? 바로 일본 애들이 재판해. 왜? 바로 사법권을 우리가 안중근이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받는 게 한일합방 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지. 바로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관이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제가 재판을 해서 결국에 안중근은 사형을 언도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910년 드디어 한국을 완벽하게 일본과 합한다라고 하는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는데, 자, 미친놈이죠? 그쵸?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그 다음에 통감 데라우치, 이 데라우치가 바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일대 총독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관할하는 본부,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국 병합조약 살펴봅시다. 제1조 한국의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통치권을 일본에게 넘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제1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병합당하고 말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을사늑약에 대한 한거 학습지 72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아까 앞에서는 고종의 나름대로의 한거 저항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여러 인물들의 여러 열사들의 의사들의 한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대단히 이 나라를 지키지를 못했어. 조상님께 송구 이렇게 하고서 결국에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민영환이가 자결을 하게 돼요. 민영환이가 민영환이가 자결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결한 그곳에 이제 피가 흥건히 고였었는데 나중에 그 사당에 그 마룻바닥을 피가 흘러 있었던 그 마룻바닥을 뚫고 혈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혈죽이 바로 민영환의 넋이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혈죽을 그래서 일본인들이 혈안이 돼서 없애려고 했더니 몰래 잘 숨겨두었다가 지금 고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영환이가 죽었던 피가 고였던 곳에 마룻바닥을 뚫고 나온 그 혈죽에 대나무에 이제 핏빛처럼 그렇게 있었던 건데 민영환의 죽은 나이와 그 다음에 혈죽의 가지수가 같아서 이렇게 해서 굉장한 우리나라의 파급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민영환의 자결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신문으로 황성신문이 있었는데 바로 애국계몽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이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태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싣게 돼요. 시때 시날이랴 이때에 그 말이야. 애는 조사예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언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때에 방성 소리성자 소리를 놓아 목 놓아 크게 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하고 분하다 라고 하는 글을 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의거들로 갑시다. 자,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께서 자신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을사오적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참 재밌는 말이 있지.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 하여튼 죽이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끈질기게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이들이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1년 전 만주로 건너가서 그렇게 해서 만주에서 한거 무력 투쟁.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대종교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중에 과정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스티븐스가 언제 나왔더라? 스티븐스가 언제 나왔나요? 바로 외교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외교 고문 정치 할 때 이 스티븐스라는 놈이 우리나라에서 외교 고문으로서 일본인 입장에서 연락의 일을 하더니
잠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놈이 조용히 처박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놈 새끼가 무슨 열성분자라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찬양 이렇게 맨날 연설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전명훈, 장윤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 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장윤환, 전명훈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노동자로 취업을 가 있었거든요. 1900년대 초에 정부의 알선으로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었는데, 이들이 뒷장하니 요놈의 새끼가 망할 놈의 새끼야. 미안하다 얘들아, 스티븐스인데 스티븐스야. 자, 그래서 이놈 새끼가 이렇게 일본 찬양하고 다니고 덜 떨어진 대한제국은 말이지 일본에 의해서 막 근대화가 될 걸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랬지? 그래가지고서 전명훈, 장윤환이는 원래 얼굴을 서로가 모르는 사이란다. 근데 이 스티븐스를 죽여버리려고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이놈이 다시 연설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강목 가지고 한 사람은 권총 가지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빵 쏘았는데, 총을 별로 쏘아봤어야지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빗나갔어 그랬더니 아싸 이번에는 내 차례 그래가지고 강목 부대가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공해가지고 스티븐스를 저격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죽였어, 사살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땅에서 여기 아시아 놈들이 세상에나 우리 미국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서 결국 얘네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이 열심히 힘겹게 벌었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인 죽이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 감정을 대단히, 우리나라를 대단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애국적인 인사들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었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 주었던 어떤 그 백인 변호사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이들이 오래 살지 않고 금방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에 뭐로 왔어요? 일대 통감으로 왔지. 이놈 새끼가 이제 우리나라를 거의 잘 집어먹게 하고서 이번에는 내가 만주를 먹어볼까나 하고서 하얼빈으로 갔다가 안중근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빵 해가지고 결국에 이토 히로부미 죽지. 그치? 그 다음에 학습제는 없지만 이완용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아까 얘기했던 나철 오교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얘는 개인 플레이였어. 아주 똑똑한 인재였는데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했었지만 대단히 애석하게도 가장 최상이 바로 중상 정도였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를 하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국권 침탈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감도와 독도를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